하고 여러분,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정부 견제, 민생 챙기기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실현시키는 방법이자 국회의 본질은 바로 입법 활동인데요. 잘못된 법을 고치고 필요한 법을 검토해 신설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책무인 것이죠. 2020년에 출발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약 2천여 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많은 법이 생겼나 놀라셨나요? 그렇다면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지도 폐기되지도 못한 채 표류 중인 법안들은 몇 건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무려 15,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 시급한 법안에 밀려서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서 그리고 국회의 정쟁 속에 묻혀서 이로 인해 국회를 그저 둥둥 떠다니는 법안들을 우리는 계류법안 혹은 계류의안이라 부르는데요. 당장 우리 사회를 더 낫게 만들 수 있음에도 국회에서 잊혀져 계류 중인 법안들을 저희 뉴텔라가 발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류의안을 알리는 코너 구해줘 법! 네, 현재 촬영 시간 기준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927건입니다. 네, 먼저 출연진부터 소개해드려야죠. 네, 일부랑 같은데요. 장경진하고 홍혁재하고 이번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리고 구해줘 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반주희 PD와 또 김리현 PD가 같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류 법안, 계류 의안 조사를 사실 처음 해봤을 것 같아요. 직접 다 알아보고 소감이 어떠셨나요? 먼저 장경진. 우선 제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필요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들 15,000건이 넘는다고 알고 계셨나요? 이번 국회에서만.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국회의원들이 뭔가 일을 하고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또 왜 계류가 됐나? 그쵸.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러니까 어. 이제 저희가 한번 너무 좋은 건인데 계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발굴을 해봤습니다. 홍역재하고는 사실 새내기인데 왓츠 인 마이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계류 법안 조사도 그렇고 바빴어요 이번 주? 저 실제로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새고? 네, 그렇죠.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어째 얼굴빛이 조금 안 좋아요. 저도 퍼스널 컬러에 안 아무튼 힘들었지만 이렇게 계류가 된 법안들을 이렇게 찝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밝혀야? 네, 그렇죠. 네네네. 네, 그 말입니다. 확실히 홍역재하고가 일부에처럼 대본이 없으니까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 팀이 갖고 온 계류 법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계류 법안들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장경진하고 김리현하고 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김승민 의원 등 13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2023년 8월 1일에 올라온 법안입니다. 우선 이 법안이 무슨 내용인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아이를 양육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육비가 소모가 돼요. 또 이에 대한 부담으로 해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양육 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지원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해서 국가로 하여금 이제 평균 양육 비용을 매년 조사해서 공표를 하고 국가와 지방 단체가 평균 양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모든 사회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닌 걸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법안을 선정한 이유도 그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 감소가 세계적으로도 되게 급격한 편이에요.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2021년에는 0.81명인데 0.1명이나 감소를 했죠.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감소를 하고 있고 이제 2018년 0.98명 이후에는 2를 넘어가지 못하는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양육비 지출에 따른 부담이 계속해서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양육 비용을 조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이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과연 저출산 문제를 상대할 우리 반주희하고 홍혁재하고 팀은 어떤 법안을 그러면은 갖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류호정 의원 등 11분이 네, 이제 발의를 해주셨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를 제한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일부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비교 가능한 통상 근로자가 없다는 사유로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점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단시간 근로자가 뭐냐 하면 일주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걸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소정 근로 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적은 사람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기준이 몇 시간인가요? 기준이 이제 44시간. 44시간. 보통은 44시간. 네. 네. 근데 그것보다 짧게 일하는 사람을 단시간 근로자. 네. 알바나 비정규직이 웬만하면 다 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 거죠. 살짝 상대적인 개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쟁점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통상 기준을 세울 만한 통상 근로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나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단시간 근로자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이제 넌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데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차없이. 실제로 제가 사례를 일일이 써봤거든요. 네네.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사례를 그대로 읽어보면 이제 기각된 판례를 보면 대부분 이런 저런 사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다른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논할 실익이 없어 모두 기각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소송한 것부터가 우선 취지에 안 맞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난 단시간 부당해요. 그래서 넣었더니 근데 너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 뒤에 건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그거는 얘는 몰라요 그냥. 조사하신 게 아니라 당사자 같아요. 너무 감정이입이. 왜냐면 저 오늘 사실 이건 외람된 말이지만 이제 원래 알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 네. 근데 어제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잖아요. 오늘 언제 알았는데? 오늘 이거 끝나고 바로 3시에. 끝나고 근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네. 좀 이따 시사 2팀 녹화 때 그러면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일을 스텝으로. 그렇죠?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받는 피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들 수 있죠. 이제 되게 뿌듯해요. 준비해가지고. 제가 KBS에 있는 기사를 봐왔는데 이게 실제 사례들인데요. 네, 24시간 교통약자 택시를 운영하는 정규직 기사들이 있고 비정규직 기사들이 있는데 비정규직 기사들은 1년에 2번 나오는 성과급도 주지 않고 다른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급식비,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안 주거나 적게 줬습니다. 또 승강비 유지보수 업체는 휴가비, 지역수당 등 무려 9가지 수당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한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면 네. 원래는 그 단기 시간 근로자랑 정규직 직원이랑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똑같이 대우를 하자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혹은 이 사람이 단시간 근로자에 이제
뭔가 명명하니까 스스로를 명명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라도 받을 만한 대우가 있는데 아예 정규직에 있는 기준으로만 보다 보니까 아예 뭐 적용도 안 되는, 아예 무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그런 겁니다. 홍익자고는 뭐 장경진하고 팀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네. 준비하면서? 아, 있죠, 사실. 사실 뭐 당연히 근데 여기 계류안 자체라는 게 사실 다 되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되면 좋은데 사실 이게 저희가 좀 더 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양육 수당이 아, 인구 문제는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 말이 아니고요. 사실 인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지금 양육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건데 혹시 뭐 약간 이거를 뒷받침할 만한 통계 자료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뭐 필요한 이유? 굉장히 많죠. 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보다 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출산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사람이 없으면 근로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근로에 필요한 법도 필요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출산이 가장 급한 문제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사실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문제점의 그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선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 자료긴 한데요.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미혼 남성 여성 중에. 그리고 기혼들도 왜 이제 아이를 더 낳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경제적 불안정이 37.4%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꾸준히 지속된 여러 이런 설문조사들에서 항상 가장 높은 순위로 꼽히는 게 이게 경제적 불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떤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법안이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현재 양육 뭐 보육 수당을 아예 안 주고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0에서 2세는 그냥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전액을 어린이집 비용을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제 3에서 5세까지는 월 28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적 불안정을 이유로 꼽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아직 부족해서입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실제로 평균적으로 양육에 얼마나 드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한 금액 내에서 이걸 지원을 최대한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저희 팀이 준비한 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홍역재하고 반주희 팀이 갖고 온 것도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은 네. 어떤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저희가? 어떤 거를 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인 돈 양육 문제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소될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홍역재하고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은 좀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 사회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사회가 사실 비정규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이런 차별 대우가 많다는 건 사실 진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되게 많으니까. 네.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을 반주희하고의 억장이 무너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하나 있는데 아, 네, 말씀해 주시죠. 11명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아, 그 공동 발의. 네. 네. 저희 13명이 참여했거든요. 주머니 너무 안 드시네. 아, 등이니까 14명이고 저쪽이 12분이시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첫 방송이라 좀 약간 이런 좀 구차한 것까지 명분으로 내서 전 지금 약간 들으면서 그 기자분들의 취재가 아니라 정당 대표들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얘기하시는데 무슨 소수 정당, 저출산 대책당 뭐 이런 데서 나오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한번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왜냐면 이게 결국은 저희가 설명을 이제 끝에 한번 다시 정리 드리겠지만 이 구해줘 법제는 말 그대로 대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입법을 할 수 있다라는 결정권자라는 약간 상상 속에서 이 중에 어떤 법이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한가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못다니게 다 해주셔도 됩니다. 두 분 다. 먼저 뭐 장영진하고부터. 저 먼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좀 이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해볼게요. 네. 우선 또 양육 수당과 관련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양육 비용 지원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또 유럽 3개국의 보육수당 관련 자료를 조사를 해왔습니다. 우선 2018년 기준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독일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한 명당 하나 약 25만 원 정도를 만 18세까지 지원을 해요. 오 기네요. 그쵸? 우리나라는 8세까지만 아니죠. 만으로 따지면 한 7세? 그러니까 입학 연도까지 86개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10만 원에서 뭐 0세 막 20세 이럴 때만 20만 원 가량 주고 근데 이제 애가 크면 클수록 1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년 18세까지, 그러니까 매달이죠. 25만 원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녀가 학생이거나 저희 같은 대학생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직업 훈련을 받고 있으면 만 25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좀 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계속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렇죠. 사회에서 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그쵸. 있을 나이가 될 때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특히 이제 2자녀, 3자녀, 4자녀가 될 때마다 금액이 좀 늘어나요. 인당 주는 금액이. 그래서 넷째가 되면 225유로, 그러니까 약 29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자녀당 30만 원씩 약 4명의 자녀 120만 원을 받고 이게 아이를 양육을 하는 거고요. 네덜란드도 만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약 28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수준이죠. 그리고 스웨덴 월 약 13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자녀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는 증액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약 52만 원까지 증가가 된다고 해요. 더군다나 여기도 만 16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이죠. 오랜 기간 지원을 한다. 우리는 8세까지밖에 지원을 안 한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니네가 알아서 키우라고 한다. 그것이 이제 큰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나라들의 합계 출산율이 다 1.5를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2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들의 양육비 지원 수준을 보고 우리나라도 좀 더 얼마나 양육비가 드는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출산이 해결이 되던가 말던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약간 들으면서 이제 일반 청자 입장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 법안이 양육 비용 자체를 우선 늘리는 거는 아니고, 그쵸, 우선은 늘리는 그 건 전에 아니죠. 사전적인 단계로서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어디가 부족한지 알 수 있도록 조사를 하자. 맞아요. 라는 왜냐면 취지인 이제 거죠? 지자체별로도 다르게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보육 비용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뭐 국공립이 아닌 이상 모든 어린이집에 가게 같지도 않고 특히나 이게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보낼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홍지하고도 마무리 해주시죠. 저는 저의 법안에 앞서서 상대팀의 법안도 살짝 짚고 넘어가자면 아, 네네. 뭐 사실 해외 사례도 짚어주셨는데 뭐 사실 뭐 유럽이라고 하면 뭐 저희보다 그 있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하니까 네, 그쵸. 비용이 큰 거다. 네, 그래서 아예 금액적으로만 1대1 대응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네, 있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아까 통계 자료도 말해주셨는데 뭐 경제 상황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원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지금 경제 상황도 되게 안 좋고 사실 이 경제 상황을 바로 잡는 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금 본인 얘기하려고. 네, 그렇죠. 그렇게 비약을 하신다고요? 나 뭐 마무리 계속 해보시죠. 들어드릴게요. 네, 결국 저희 법안이 제가 아까 두루뭉실하게 사실 말을 했지만 사실 되게 심각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정규직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먼저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준비하시나요? 되게 심각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갖고 오신 계율 법안 정보는 저희가 또 영상 밑에다가 그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이제 두 팀의 이 계율 법안 잘 들으셨나요? 첫 회부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들인 것 같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수준이 되게 높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투표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 저희가 첫방 아니겠습니까? 많은 학우들 혹은 이제 보신 분들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너무 소수한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뉴텔라 학우 내부에서 이제 먼저 보시고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 뉴텔라 분들도 저희 소모임 뉴텔라 분들 정말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과 함께 투표를 남겨드릴 건데 그걸 투표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누가 이겼는지 한번 그것도 프로그램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첫 방송이었는데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코너 1과 2를 저희가 지금 쉬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인데 마무리니까 또 두 분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총 소감 한 준비하면 앞으로 또 계속 할 거니까. 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마이크까지 꽂죠. 네네. 사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 구해줘 법제에 관련해서 살짝 분명히 되게 재밌게 약간 구해줘 홈즈처럼 약간 소위 억가도 막 하고 되게 재밌게 하자고 저는 들어서 되게 라이트 하진 않지만 뭐 되게 열심히 준비한 것도 많지만 되게 재밌게 해보자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빡세게 해주셔가지고 제 생각에 본인이 제일 빡빡했어요 지금. 되게 저희 둘은 나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네 그래서 뭐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도. 네. 저도 일부러 그래서 좀 억가를 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법안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저도 되게 좀 생각보다 즐겁게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한 번의 대결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네. 오늘 구해줘 법즈 준비해주신 두 패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시사회 참견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첫 방송 보시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 뉴텔 라디오,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서 이 라디오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처음 생각했던 거는 201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학번이 나오죠, 갑자기. 정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ABS 이런 데서 저도 활동하면서 학우들끼리 이렇게 좀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자료가 많은 것 같은데 대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오프닝 멘트랑 클로징 말고는 대본이 정말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 준비한 거 가지고 자유롭게 나누는 거라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5년 만에 저희가 이렇게 좀 첫 발을 디딘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쁘고 또 여기 시사 1팀에서 진행한 시사 참견 그리고 뒤에 촬영이 있을 이제 2팀의 그 유니버시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두 프로그램 모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뉴텔라와 뉴텔 라디오가 학우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뉴스와 정보들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예원, 노혜원, 반주희, 장경진, 홍혁재 그리고 진행을 맡은 유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